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요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북한은 남한의 컨텐츠를 보는 게 금지돼 있어서 주민들은 보기 어려울 텐데요. 최근 북한 선전 매체가 이 오징어 게임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네, 무슨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박철현 기자, 북한 대외 선전 매체는 이 드라마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이달 들어 오징어 게임을 언급한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보도가 꽤 여러 번 나왔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25일 남한 대선 후보 간 인신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했다면서 오징어 게임 속 진짜 주인공은 정치인들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앞서 12일엔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유가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이 만연한 자본주의 현실을 그대로 파헤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게 주 내용이군요. 지난 19일엔 세계 각국 어린이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폭력 수단을 흉내내고 상스러운 말을 따라하면서 부모와 교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외 시청자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북한의 현실을 연상한다고 하는데요. 북한 사회를 오징어 게임으로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40만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Welcome to a North Korean Squid Game. 네, 북한 매체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지난달엔 군 부조리 실태를 담은 드라마 DP를 언급하며 지옥 같은 남한 군대의 실상을 파헤쳤다고 비난하기도 했고, 조선의 오늘은 영화 기생충을 예로 들며 자본주의 제도야말로 썩고 병든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나 영화 백두산 등도 남한을 비난하는 기사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한 콘텐츠 보는 게 금지돼 있죠. 최근엔 통제가 더 강화됐는데요. 지난해 말엔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제정됐고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선 청년들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언급도 주로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공식 매체에선 별 언급이 없습니다. 네, 북한은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시청자 집계를 하고 있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죠.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전쟁 중인 시리아를 빼면 중국과 북한뿐인데, 중국 역시 오징어 게임을 내세운 달고나 가게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게 간판이 낙지놀이라고 돼 있네요. 오징어를 북한에서 낙지라고 하잖아요. 이 표기도 오징어 게임을 북한식으로 번역해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북한의 최근 특히 중국과의 친선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던데요. 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진입해 첫 전투를 했던 1950년 10월 25일을 참전일로 기념하는데요. 며칠 전 참전 71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은 참전군 묘소에 화환을 보내고 북중 혈맹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혈연의 유대로 이어진 조중 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6년 8개월째 북한에 주재하면서 최장 근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등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북한 주요 간부들은 북중 우이탑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북중 간 불패의 친선이 공동의 위협을 위한 길에서 계승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네,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는 미국의 행보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중국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외신은 북한이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에 전기를 수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반소매 옷 입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빛 완연한 만추입니다. 네, 이 가을 하면 단풍이죠. 올해는 단풍이 예년만 못하다는 말도 있던데 북한은 어떤가요? 네, 단풍 드는 시기는 우리나라보다 북한 지역이 확실히 빠른데요. 지금이 절정이라며 단풍 소식을 전하는 방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산으로 꼽히는 묘향산의 지난 25일 모습인데요. 10월 초부터 시작된 단풍은 현재 풍치수려한 노양산의 모든 산들에 물들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이 제법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단풍나무가 많은 폭포 주변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단풍이 곱게 빛되더니 마치도 흰 피단피루에 꽃을 넣은 것 같은 것이 장쾌한 폭포를 더욱 아름답게 탄장시키고 있습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금강산과 평양 모란봉의 단풍 모습도 편집해 내보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먹음직스러운 게 군밤이네요. 네, 북한에선 이맘때부터 군밤이며 군고구마를 팔기 시작한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매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수도의 곳곳에서는 가을날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구수한 군밤, 군고구마 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떠올리는 손수레 끄는 군밤 장수 모습은 아니네요. 말끔하게 차려진 매대에 군밤, 군고구마 간판을 써붙인 게 눈에 띄죠. 이런 식의 군밤, 군고구마 판매는 1997년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시작됐다는데요. 당시엔 밤 수출 금지령까지 내릴 정도로 군밤 공급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군밤을 보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싶습니다. 네. 박철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태우 씨라고 하는 게 맞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냐, 또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네, 내란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만큼 역사적인 과오는 분명하죠. 그렇지만 또 재임 중에 남북관계 개선에 디딤돌을 놨다는 등의 성과 또한 적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네, 냉전의 끝에서 추진했던 북방 정책, 대결 일변도의 남북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또 지금 시사하는 건 뭔지 우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성월의 점화가 됩니다. 온 세계 축제 서울올림픽 굴렁쇠를 굴리고 들어오는 88 호돌이 이어서 소련 팀입니다. 524명의 선수. 160개국, 당시 역대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88 서울올림픽은 전 세계의 탈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였습니다.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이 불참한 84년 LA 올림픽, 반대로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불참했던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12년 만에 냉전으로 갈라진 동서진영을 한자리에 모은 배경에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 있었습니다. (1988년) 초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 씨는 공산권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의 이 외교적 통로는 또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후 발표된 7.7선언에서는 남북 사이의 인적, 경제적 교류, 국제사회에서의 남북 협력을 넘어 북한이 한국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협조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대결 일변도였던 남북 관계는 상호 협력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던 외교 역시 협력을 통한 개방 유도 전략으로 대전환한 겁니다. 7.7선언 이후에 교차 승인 얘기를 되면서 핵심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정통성 있는 실체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북방 정책은 한반도 정세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소련, 한국 전쟁에 참전해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눴던 중국과 잇따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공산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됐었어요.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픈 상처와 적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90년대 탈냉전이라는 큰 분위기가 한국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서는 적대감보다는 호기심이 컸습니다. 남북 관계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1년 3년 만이죠. 날씨가 좀 추워서 아주 고생하시지 않으세요? 아, 이렇습니다. 남북 총리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현대 정주영, 배우 김우중 등 재벌 총수들이 북한을 방문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가 하면 최초의 남북 교역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금강산 개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많은 손님이 오셔도 불편이 없도록. 네, 백석 성공입니다. 뚫었습니다.
남북한이 스포츠 분야에서 코리아 단일팀을 구성한 것도, 남북이 아리랑 주악에 맞춰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것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남북 관계에서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기본 합의서입니다. 3개 분야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는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부분에서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총망라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불거지기 시작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핵 사찰 등을 담당하는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에까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북측은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해서 우리와의 협상을 거절해 왔습니다마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확립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화해협력 정책의 나름대로 기본 장정으로서 큰 역할 토대를 했다. 또 이것이 9.19 공동성명 또 그리고 이 판문점 선언까지 그 정신이 이어왔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끈 데서 토대가 아니겠냐.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육 국가가 됐고 남북 관계는 이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활발한 교류 협력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으며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패권 경쟁과 갈등이 격화돼 다시 세계가 냉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북방 정책이 꿈꾼 한반도의 미래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나는 남북한 간의 무력 사용의 포기 선언과 또 불가침 협정의 체결, 현재의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또 서울과 평양에 상호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 관하여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논의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남북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은 여전히 불안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커녕 그 입구인 종전선언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방 정책이 해체하지 못한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요즘 1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쯤 하는지 아시나요? 1달러요? 네.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환율 가끔 보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1,170원쯤 하더라고요. 환율이 올라서 요즘에 달러 강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에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고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처럼 보이는 북한 주민들은 뭐 환율이 무슨 상관이야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상당히 민감하다는데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은 다른 나라하고 별 교류가 없잖아요. 네. 왜 환율이 문제가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외화 통용이 심하다는 거는 일반 저희 같은 전문가들 보기에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왜 달러를 써? 이렇게 굉장히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강미진 씨, 북한 실상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위안화를 갖춰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얼마 정도 이제. 근데 오니까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이 나라 북한에서도 쓰는데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왜 안 쓰지? 사실 우리는 외국에 갈 때나 그렇죠. 달러를 쓰는 거지 국내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북한 내에서 달러나 위안화를 직접 쓰는 거예요? 북한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쓰고 그 시장에서 뭐 두부 한 모 얼마냐 이러면 예전에는 뭐 900원, 1,000원 이렇게 불렀는데 1위안 뭐 당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두부까지 위안화를 사용한다는 거는 더 큰 물건은 더 많이 쓰겠죠. 네. 택시 요금도 달러를 낸다면서요? 택시 요금은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평양이나 평성 이 지역에는 그냥 위안화 달러로 내고요. 국경 지역이 많은 그쪽에서는 그냥 위안화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다 상관없죠. 뭐... 네, 일단 달러를 내고 이제 잔돈 거스름 받을 때는 궁금하시죠?
그때는 이제 원화로 쓰는 거죠. 아, 북한 원화로 네. 달러로 내고 그다음에 거스름 원화로 돈은 북한 갔죠. 원화로 네. 받고. 실제 북에서 이 외화를 쏘고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통일전망대 제작진이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시장 2층에 있는 고급 상점에 가서 장을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마트처럼 바코드를 찍고 결제는 달러로 했는데요. 네, 그럼 얼마입니까? 29.77달러입니다. 아, 달러로 29.77달러. 자, 그리고 평양 내 호텔에서 나래카드라고 달러를 미리 지불하고 충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달러였지. 네, 20달러였지. 이제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근데 그러면 한 병. 16원 50전입니다. 16원 6달러. 이게 나래카드는 어디서든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다 씁니다. 그럼 주로 외국인들이 씁니까? 아니면은 내국인들이? 우리 사람들도 쓰고 외국인들도 다 씁니다. 자, 이게 화면에서 보신 그 나래 카드입니다. 충전을 해가지고 뭐 직불 카드처럼 생각하면 될 그러게요. 텐데요. 네. 이 카드에 달러를 넣어놓고 이 사용할 정도로 달러 거래가 일상화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 나래카드 지금도 사용 가능합니까?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 없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처럼 맞아요. 알려진 북한에서 자국 돈보다 달러를 많이 쓴다고요? 그게 참 의아한 현상인데요. 우리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억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명동에 환전상, 달러상들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도 외화 선호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율이 불안한 국가들, 예를 들면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도 이렇게 자국 환율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예. 북한 주민들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외화를 이 자기 통화로 사용하게 됐나요? 2002년 7월 1일 개선 조치가 이뤄지면서 무역이 막 활성화됐어요. 그러면 무역 기관들이 거래하는 게 다 위안화나 이제 달러를 이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당연히 이제 위안화를 국경 지역에서는 주로 위안화를 썼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거 외화를 우리가 써야 돼 이거 확신을 하게 된 거는 2009년 화폐 개혁을 통해서거든요. 네, 여기서 잠깐 방금 말씀하셨던 2009년 북한의 화폐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 급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교환 기간은 단 일주일,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해 주는데 가구당 교환 한도는 10만 원, 나머지는 은행에 맡겨야 하는 이상한 화폐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돈이 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10만 원으로만 한도 지어가지고 바꿔주는 그러게요. 거니까 나머지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화폐 개혁은 무제한적으로 바꿔주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교환 기간도 제한돼 있고 네. 교환의 액수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교환하지 못한 나머지 돈은 다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시장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인 조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됐고 네. 이제 기회만 되면 원화는 버리고 달러를 갖게 되는 네. 또 더 나아가서 달러로 거래까지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강미진 씨는 그 당시에 북한에 계셨나요? 어때요? 저는 지금도 다행인 게 저는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나왔었거든요. 아마 있었더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부 재산을 날려보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북한 주민 대부분이 뭐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다 갖고 있겠네요. 지금은 농촌 쪽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이제 연말이든 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 할 때는 도시로 나와서 위안화나 달러로 이제 바꿔가지고 돈을 저축을 하는 그런 상태고요. 네. 주민들은 언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돈을 쌓아놨다가 화폐개혁 같은 저런 걸 당하면 돈이 말짱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외화를 다 사용하는 거죠. 평양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원화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시골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달러 쓰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냐 그리고 저희 반문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개도국 아까 말씀드렸던 개도국에 비해서는 북한의 외화 통행 현상은 굉장히 심하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가 강세인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달러가 약세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현상인가요? 예, 그것도 참 의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다 보면 IMF 외환위기 때 보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대북 제재가 심화가 되고 또 국경 봉쇄가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우리나라처럼 상승할 것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뭐 이것도 정확히 저희가 북한의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 결제를 위한 외화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또 북한 당국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외화 사용을 억제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외화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외화를 주고 물건을 사려고 그래도 뭐 살 물건이 없으니까 예, 없기도 그것도 하나의 하고 측면이겠네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 환율 얼마나 하락한 걸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1달러 환율이 8,000원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 8월부터 7,000원대로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5,000원대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사실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 상황에서는 좀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결코 좋아할 거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쌀이 5,000원이잖아요. 쌀 가격은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1달러면 8,400원 정도면 쌀을 1.5kg 정도를 사게 되는데 지금은 1kg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달러를 사용했을 때. 그렇다면 결국 그 환율 하락, 북한 원화 강세가 그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셈이 되는 건가요? 어떤 통화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원화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수입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은 북한 당국으로서는 사실 더 이렇게 규제할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좀 반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상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외화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북한 원을 쓰려는 성향이 더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북한 그러니까 외화를 또 당국이 흡수할 수 있는 또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 통제를 더 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까요? 북한 원화에는 김일성 그 지도자의 초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안 쓰고 자기 적국인 외화의 통화를 쓴다는 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상시라면 통제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국경 봉쇄 상황이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돈표를 발행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제재의 영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종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표에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조약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폐 발행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으로 돈표가 발행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화를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곳이 북한이 아닐까 하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환율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어떨까요? 예, 핵심은 국경 봉쇄가 언제 해제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 봉쇄가 해제가 되면 수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환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요. 또다시 국경 봉쇄라는 것은 코로나 방역과 또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경이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갈 것인지는 국경 봉쇄 해제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주시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게다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북한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과 맞닿은 남북 접경 지역 경기도 연천에는 오래된 벽돌 공장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최근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과 공간 특성에 맞는 예술 작품들로 꾸며서 문화 공간으로 이색적인 변신을 시도했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남북 접경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시골 마을. 하루 종일 총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군 사격 훈련장 바로 옆으로 낡은 벽돌 건물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져 수많은 벽돌을 생산하던 공장으로 20년 전 공장이 폐업된 후로는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며 버려진 공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비료, 농기계 같은 농사용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만 이용되던 게 벌써 20년. 여기가 이제 폐 벽돌 공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관리도 하면서 요거를 좀 활용을 하려고 농업 기계라든지 뭐 창고 겸 제가 편리한 대로 좀 쓸 수 있게 갖다 놓고 그런. 지난 20년간 방치됐던 이 벽돌 공장이 최근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북 접경 지역답게 그 의미가 많이 담겼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이 벽돌 공장의 상징이었던 굴뚝 앞으로 커다란 조형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낡은 철근 숲 위에서 근육질의 사람들이 한데 엉켜 눈 덮인 산을 같이 짊어지고 있는 모습. 백두사람 한라사람이라는 제목의 조각작품으로 한국전쟁 당시 남북의 격전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수거됐던 철 잔해물을 옮겨와 만들어졌는데요. 남북이 함께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딛고 백두산, 한반도를 떠받친다는 소망을 담아 그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질곡의 역사,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우리 지금 세대의 과제와 숙제를 넘어가는 하나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조성했습니다. 건물의 정문 앞에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만화 주인공 우주소년 아톰이 관람객들을 환하게 맞이합니다. 불끈 쥔 주먹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한다는 미래 21세기를 무대로 활약하던 소년 로봇 아톰.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력을 잃고 잠자고 있었던 이곳을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재생해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 가치로 이 공간이 뭔가 좀 뭐랄까 운영이 돼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라는 어떤 다짐 같은 거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뭔가 음습한 기운이 밀려옵니다. 입마개를 한 채 쇠사슬에 묶여있는 투견 7마리. 개인과 개인이거나 개인과 국가거나 국가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관계들이 다 가까울수록 사이가 사실 안 좋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서로를 마주보며 자기 영역 표시를 위해 소변을 보고 있는 이 투견들은 삶의 장이던 벽돌 공장을 투견장으로 바꿔놓으며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의 모순된 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나무로 세워진 통로 같은 길. 38개의 나무 기둥으로 38m 길이의 평화의 길을 만들어 직접 걸어보며 벽돌 공장이 위치한 위도 38도, 38선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그 평화의 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그 옆으로 나란히 걷고 있는 노마드, 유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버려졌던 가구들, 그 잉여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나가는 모습. 이곳 벽돌 공장의 미래를 표현해봤습니다. 과거 구워진 벽돌을 건조시키던 기다란 공간에선 역시 버려졌던 강아지 풀을 모아 은은한 조명을 감싸 안게 해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설치미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훈련 작품들이 더더군다나 이런 폐허 공장에 어울리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와서 보기를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웃 간의 그런 사이도 생각해보게 되고 또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밤엔 이 공장 내부 전체를 활용한 특별한 기획전도 열렸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과 버려진 오징어 잡이용 집어 등 그 사이사이를 레이저빛과 안개가 어우러지며 몽환적인 공간감을 연출했고, 이를 통해 버려진 폐허와 생명, 더 나아가서는 분단과 복원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들과 함께 벽돌공장 당시의 물품들, 그리고 그 공장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사진과 주변 생태계 등도 전시돼 있어 폐건물은 조금씩 지역의 문화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서울로 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한테 진짜 굉장히 좋은 전시회고, 그리고 또 이게 보통 그냥 가기만 하는데 지금은 또 설명을 또 해주니까 이게 진짜 귀에 쏙쏙쏙 들어오거든요. 주말에도 애들이랑 오려고. 아직도 쉴 새 없이 총포 소리가 울려대는 최전방 지역의 딱딱했던 벽돌 공장. 삭막하기만 했던 그 폐건물은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평화와 생명을 얘기하는 문화 공장으로 변신하고 있고, 그 문화의 향기는 과거 굴뚝의 연기를 대신하며 널리 널리 퍼져 나갈 겁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직승기 뭘까? 엘리베이터 아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같은데. 비행기? 드론? 북한말 직승기는 헬리콥터라는 뜻입니다. 헬리콥터는 남과 북에서 모두 쓰는 말인데요. 북에서는 헬리콥터라는 말 대신 같은 의미로 직승기, 직승 비행기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비행기 비슷한데? 그러네. 유추하기 어려워.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인데 서로 이제 분단돼서 말이 달라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모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되죠. 하지만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